개혁신당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 여부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는 것도 좋지만 이준석이 되는 게 더 뼈아픈 정권 심판이다 이런 이제 기조를 갖고 가는 게.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연입니다.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전국 기준 31.28%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야가 이 투표율을 각자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여의 해석과 야의 해석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이 투표율이 가깝다고 보시나요?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뭐 그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대선이랑 달리 총선은 기자들이 대부분 못 맞춰요. 제가 지금까지 맞춘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 4년 전 총선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언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예측이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총선도 언론이 예측하지 못한 지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깜깜이 선거, 그 안에 민심의 추이를 사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언론도 그 기존의 추이를 토대로 추측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한번 깜짝 놀랄 만한 뭐가 하나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반영하신 건가요? 뭐 기대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아니 저는 뭐 일관되게 이 총선 투표율 치고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잖아요. 지선 쪽에 가까우면 보통 보수가 유리하고 대선 쪽에 가까우면 진보가 유리하다 이런 이제 경향성이 있었어요. 네. 총선 투표는. 그래서 저는 65%를 기준으로 이거를 넘으면 그 야권에 유리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해왔었고 네네네. 투표율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거는 저는 일종의 분노 투표 성향들이 지금 결집한 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총선은 이제 정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늘 열망하는 약간의 분노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 투표율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더 뜯어서 살펴보면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난 총선 때보다 사전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계양구가 지난 총선 대비 증가율이 1위라고 합니다. 명롱대전의 열기를 반영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별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륜대전의 열기를 반영한 거고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야권발 네거티브 이슈,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원래 이제 선거 막판에 오면 이슈들이 좀 폭발하면서 전국 선거를 막 휘감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이 이슈들이 전국화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지역에선 좀 영향이 있을 거다. 특히 수도권 초접전 지역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것이 중도층한테 어떤 표심으로 작동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민주당이 이제 아무튼 그냥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이래서 한 10석쯤 이룰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초접전 지역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전국 판세는 그 심판 구도가 강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지금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별 사실 사전 투표율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경향이 바뀐 게 없어요. 지난 4년 전 총선, 그리고 2년 전 대선,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하위권인 지역들은 계속 하위권이었고 상위권인 지역은 계속 상위권이었어요. 이 사전 투표율이 글쎄요,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거를 섣불리 판단하는 근거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워낙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투표율은 낮지만 투표자 수는 굉장히 많아요. 전체 투표율이 낮았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한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대표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70%를 넘기면 이거는 분명히 야권이 유리해요. 대부분의 모든 평론가들 내지는 정치부 기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혹자는 사전투표 많이 했으니까 본투표 덜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 추세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율 앞으로 보실 때 아침 오전 9시 투표율 추이를 보잖아요. 네네. 그럼 그대로 갑니다. 끝까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보통 1000샘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9시까지 투표자만 해도 샘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축적된 사전 투표율에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사전 투표는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들이 주로 하는 투표로 이제 조금씩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젊은 층. 본투표에 하시는 분들은 원래 본투표에 하시는 거고, 근데 본투표도 꼭 하시는 분들 중에 사전 투표로 넘어온 비율보다는 아예 투표할 생각이 없었는데 투표를 이때도 할 수 있어? 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투표율이 조금 더 비중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5%포인트 늘었으면 본투표율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좀 늘어나는 69에서 7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주목해 볼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수검표 하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라 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사전투표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다기보다 네. 투표율 자체가 높은 거 자체에 주목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높은 투표율은 진보에 유리하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식이 꼭 유효하지 않은 때도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이 그랬죠? 그거는 대선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자꾸 이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분석하시는 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은 완전히 다른 완전히 선거예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총선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선은 사실 투표율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길지 명확하게 정해졌던 대선들이 몇 번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절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절이 그랬는데 그때는 투표율이 별 의미가 없었죠. 다만 지난 선거가 이제 워낙 치열했던 선거다 보니까 네. 그 지난 선거 사전투표율과 이번 총선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무의미하다. 그럼요. 네,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달라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데 셋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방 선거는 보통 50% 전후, 총선은 60% 전후, 네. 대선은 70%를 넘습니다. 항상. 그렇죠. 교차해서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총선만 보면 50% 중반 이하일 때는 보수가 많이 이겼고요. 60% 중반 이상이면 야권이 많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뭐 이번에 깨질 수 있죠. 모든 전례는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깨질 수도 있지만 네. 기존의 경향에 비추어서 분석하는 것이 일단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본투표를 거쳐서 드디어 총선 결과가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총선 막판 변수와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여론을 좀 다독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갔어요. 경계선이 어디였냐면 네. 박단 전공의 협회장인가요? 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전면 재검토 수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본투표 전까지 이게 통일된 안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설사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2,000명 정원 전면 재검토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나올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민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타임을 다 놓쳤어요.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의 이제 아킬레스건 하나씩을 보고 싶었는데 먼저 선관위가 대파는 정치 표현물이라서 투표소 안에 들고 갈 수 없다라고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것도 표심을 좀 갉아먹는 역할을 할까요? 불리한 이슈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야권 지지자들이 대파 들고 막 이랬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그 명분을 줬어요. 대파를 들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줬고 사람들이 이번 총선을 대파 선거라고 얘기할 만큼 대파를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저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특정 물건을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규정해서 투표소 안에 들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규정을 저는 선거에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정치 굉장히 고관여층들도 이런 퍼포먼스 잘 안 해요, 사실. 왜냐면 네. 투표라는 게 비밀 투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 잠재의식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표를 찍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사실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고 그거 참 투표장에 가시는 분은 굉장히 네. 극소수예요. 오히려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냥 이 오히려 사건이 약간 없었다면 그걸 예, 보는 예. 순간 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거부감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굳이 못하게 하니까 또 이제 거기서 또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 살펴보겠습니다. 김준혁, 양문석 후보의 논란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막판 표심이 돌아서게 될까요? 두 사건이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김준혁 후보 사건은 좀 파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것이 미칠 파장이 이제 그 여성 유권자들 상당히 이제 폭넓게 영향을 미칠 거라서 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화성 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준석 후보의 추격이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공영훈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예. 공표 금지 기간에 어느 정도로 추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 지지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은 개헌 저지선 101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거는 엄살이에요. 물리적으로 100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이라고 봐요. 김준혁 후보 정도 수준의
엄청난 막말 내지는 실언이 네. 여권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100석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명분은 지금 없고, 그리고 지금 추이를 봤을 때 김준혁 후보나 공영훈 후보, 그 다음에 저 양문석 후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들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쭉 국민의힘 쪽으로 중도층 일부 표심들이 좀 돌아서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100석 이하는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한 비례정당까지 합쳤을 때 한 120석에서 한 130석 사이 정도가 네. 접전 지역들을 다수 승리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저는 잘 그렇게 됐을 봅니다. 때.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오. 예, 4월 4일 기준 판세 분석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 100석이 좀 어려웠어요. 100석 이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은 저도 좀 부산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나와서 이제 읍소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늦었어요. 그것도 이번 정부 여당의 선거는 대부분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지각. 읍소도 네. 일주일 전쯤부터 시작했어야 된다. 그 개원 저지선 혹은 거부권 저지선 뭐 이런 것들을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은. 개헌선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적 의미, 파장 뭐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아, 여당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또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단일화 문제인데요. 무소속 출마 장해찬 후보와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여당 텃밭인 이 지역구를 민주당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지역은 사실 지역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야당, 그러니까 현 야당 후보가 이긴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보수 지지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인데 이번에 좀 특이한 케이스죠. 거의 비슷해요. 후보 3명이 한 30, 30,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을지 이거는 진짜 당일날까지 가봐야지 되는 좀 그런 혼전 양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기도 혼전 양상이고 지금 뭐 단일화는 의미 없고요. 사전투표가 끝났기 그렇죠. 때문에 장해찬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투표 하기 전에.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완주해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셋이 나와서 민주당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막판 가면 그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영구라는 데가 부산에서도 가장 난공불락의 네. 그 보수 요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후보가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판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도 3파전이어도 정의연욱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장해찬 의원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이번에 후보 사퇴를 하고 대의 명분을 찾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장해찬 후보가 최근에 그 선거운동하는 이 행보를 보면 좀 절박해요. 객관적 시야를 놓친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공천 취소된 귀책 사유가 온전히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계속 출마를 고집하는 건 당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좀 객관적인 이 시각을 좀 놓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화성을 이준석 후보 당선 가능할지도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뭐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 여부거든요. 네. 다른 모든 지역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당선 가능성 딱 한 군데 있는 지역구가 이 화성을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과 자원과 뭐 이 모든 걸 총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부모님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유세하시는데 막 눈물의 유세를 하셨어요. 추격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데 네. 25% 격차에서 15% 격차로 줄어들다가 지난 마지막 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공영훈 후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추격하는 건 멀잖아요, 거리가. 근데 공영훈 후보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네. 언제 오는 선거 전에, 투표일 전에 일어날 거냐, 투표 지난 다음에 일어날 네.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평균, 유권자 평균 연령이 34.5세예요. 가장 낮은 지역구. 정말 젊잖아요. 이게 젊다는 건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하죠. 이념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가령 뭐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저는 막판 눈물 호소 전략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데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이번에 이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준석 후보 지역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아마 0.5%포인트 이내에서 저는 승부가 날 것 오. 같아요. 뭐 원래 경기도 지역들이 생각보다 네. 많이는 지지만 크게 지는 지역은 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거의 접전으로 지는 곳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공영훈 후보한테는 굉장한 악재가 이제 쭉 몰려 들어왔었고, 여론조사랑 좀 다른 건 있어요. 여론조사는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전 연령대에 맞춰서 이 수치를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투표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지역이 굉장한 초접전 지역으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는 우는 것도 좋지만 네. 이준석이 되는 게 더 뼈아픈 정권 심판이다 이런 이제 기조를 갖고 가는 게 맞다. 요즘 또 그런 기조가 나오고 있긴 그거가 좀 더 선명하게 막판 표심을 훑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전국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예상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전 궁금하더라고요. 해외는 안 간다고 본인이 네.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정치권에서 이 소위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라서 지금은 예를 들면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거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표를 이제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 패배하면 이 패배의 책임을 내세울 수 있는 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정치권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이벤트들 이기면은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거고 지면은 그것 때문에 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행위를 해도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받는 게 180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앞으로 미래 야권 범야권의 리더십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양산을에서 김두관 후보가 살아올 경우에 차기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이른바 친명과 연합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 근데 또 분당갑에서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기도 물론 당권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네. 야권은 승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눈여겨보는 건 호남 지역 비례 지지율이에요. 민주연합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호남에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선거는 이겼지만 그것도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질 수 있는 곳에서도 이기는, 그러니까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저렇게 박빙으로 한 건 저는 조국혁신당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선거 이후에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올 거냐를 둘러싼 양측의 헤게모니 싸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인식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가령 탄핵운동을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이잖아요. 정치, 이건 헌정 질서를 또 중단시키는 일이기 네.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아예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3년은 길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국 변수 앞으로 야권 내부의 이 흐름도 미묘한 흐름도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개혁신당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개혁신당은 계속 함께 갈까요? 이준석 왜냐하면 대표가 당선이 되면 네. 당선이 되면 뭐 차피 갈 그렇고 거죠. 당선이 안 돼도 저는 뭐 천하람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양양자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 나눈 거 보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후 정치 행보에 굉장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희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사실 개혁신당이 대부분 유권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좀 지워진 지 오래가 됐고, 다만 화성을 그 정도에서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해진 이 제3지대, 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제3지대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제 녹색정의당이 어느 정도 비례득표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봉쇄조항을 돌파를 못하면 원외 정당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진보정당 20년사에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저도 지금 예상 밖으로 의석을 한 곳도 차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거기는 뭐 지역구는 어렵고요. 네. 이제 비례 비례 의석 3%가 이제 안 안 될 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이게 이제 건데. 어느 정도일까 하는 네. 문제.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 경계선에 좀 있고, 네. 뭐 개혁신당도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자유통일당이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나와요, 거기가 의외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3 정당들의 득표율, 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중립기원은 총선이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선 끝나고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